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KBS 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요즘 산불 발생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 수락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거의 10시간 만에 진화됐는데요. 오늘은 강풍까지 불면서 산불 위험은 더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지난해 봄 초대형 산불로 거의 소실됐던 경북 의성의 고운사 사찰림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고운사는 불에 탄 나무를 베어내지도 않고 새 나무를 다시 심지도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산림 피해 자연 복원을 시도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환경단체들이 그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참나무 새순과 고사리가 땅을 덮기 시작했고요. 수달과 담비, 삭 같은 멸종 위기종을 포함해서 17종의 포유류와 28종의 야생조류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불에 탄 고사목은 딱따구리와 곤충들의 서식처가 됐는데요. 이런 자연의 힘이란 건 기적 같고 경이롭게 느껴지죠. 하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숲이 잿더미가 되는 일은 없길 바라고요. 오늘도 관련 경각심을 높여야겠습니다. 1월 27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텃밭 가이드 시간인데요. 처음 텃밭 농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토양을 만드는 방법과 집에서 쉽게 거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에는 루틴을 설계하는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해서 궁금증과 질문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텃밭 농사에 대해서 궁금증과 질문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관장님 아까 오시는데 네. 양손에 무거운 걸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가방에. 네. 그런데 이 들고 오신 게 청취자분들께 나눔을 해주실 씨앗이라면서요. 네, 나눔할 씨앗하고 그다음에 농사일지를 가져왔는데요. 오늘 다 못 가져와서 아마 다음 주쯤에 네. 이렇게 보내드릴 것 같은데요. 씨앗을 보니까 일단은 오늘 올해 이제 농사를 벌써 이제 시작하는구나 하는 들뜬 기분이 들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또 어떤 씨앗을 심어서 또 청취자분들하고 나눔을 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씨앗이 식물이 돼서 그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인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마음과 씨앗을 받고 싶은 분들 많을 텐데 이번에 받게 되실 분들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올해도 그리고 농사가 잘 돼서 많은 분들과 서로 나눔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텃밭을 처음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밭의 토양 상태를 점검해서 좋은 토양, 그러니까 작물이 자라기 좋은 그런 토양을 만드는 방법과 네. 그다음에 소량의 거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얻은 텃밭에 봤더니 끈적한 진흙이라서 너무 질다. 또는 이제 모래가 너무 많은 토양이라서 물도 빨리 빠져버리고 거름도 잘 붙잡지 못한다. 이렇게 두 극단적인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이제 문제인데요. 또 새로운 흙을 받았다면 가져온 흙들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농사 짓지 않는 분들도 농사에서 정말 흙이란 게 중요하다고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흙이 극단적인 상태일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두 가지 모두 해결법은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점토질 토양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탄재를 깨서 이렇게 뿌리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일부 화훼 농가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네, 꽃은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꽃을 식용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식용 작물에는 맞지 않습니다. 연탄재에 섞여 있는 중금속 때문인데요. 미량이긴 하지만 비소, 카드뮴, 납과 같은 중금속이 있어서 연탄재를 절대 텃밭에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식용 작물에 적합한 좋은 대안이 있나요? 대안으로 낙엽이나 볏짚, 풀과 같은 유기물을 대거 투입하시면 되는데요. 낙엽을 경작 토양의 부피의 20%에서 30%를 넣어줍니다. 부피라고 하면 계산 방법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예, 계산 방법은 밭 면적에 깊이 30cm를 곱하면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30% 하면 0.3을 곱하게 되면 부피가 나오는데 그 낙엽량의 이제 부피가 나오겠죠. 그래서 모래 땅의 경우에는 10에서 20% 정도 넣고요. 그다음에 지른 땅에는 20%에서 30%더 많이 이렇게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한 이후에 갈아주면 토양을 농사짓기에 적당한 토양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유기물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면 낙엽이 많이 이렇게 쌓아서 커다란 마대부대에 이렇게 쌓아놓은 맞아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사실은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인데요. 그걸 이제 시도를 안 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퇴비를 이용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네. 양분 과잉이 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또 양분이 너무 많으면 이 양분이 덜 필요한 작물한테는 또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에 걸쳐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헤어리 배치라든지 무, 호밀과 같은 녹비 작물을 재배해서 뿌리를 캐지 않고 뿌리를 토양 속에 그대로 남겨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토양 안에 탄소질이 남아서 토양을 개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재배하는 작물을 이런 토양을 살리는 작물과 녹비 작물과 동반 작물로 구성해서 이렇게 심어 나가게 되면 탄소를 토양 안에 가두어서 식물을 재배하는 탄소 중립화 농업이 바로 이런 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도 보탬이 되는 그런 농사법이기도 하죠. 예, 자연스럽게 토양을 개선하는 작물이나 친환경적인 농사법이 좋은 토양을 만들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러면 거름 만드는 방법도 궁금한데요. 가정에서 거름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면서요? 네. 다음은 가정에서 텃밭에 쓸 거름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퇴비는 탄소질 재료로 톱밥을 활용합니다. 여기에 이제 축분을 첨가해서 만드는데 톱밥에 포함된 리그닌을 없애기 위해서 열 발효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양이 돼야 열 발효가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정에서는 소량의 이제 부산물이 나오는데 이런 소량으로 거름을 만드는 방법은 열 발효가 필요 없는 거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리그닌이 없는 재료들이고요. 일단은 먼저 청취자분들의 질문이 많았던 커피 찌꺼기 거름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향기로운 질소 거름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매일 마시는 커피 찌꺼기 그냥 버리지 마세요. 질소가 풍부해서 잎채소의 보약입니다. 물기를 짠 커피 찌꺼기에 미생물의 먹이라고 할 수 있는 설탕을 한 스푼 정도 섞어주고요. 그다음에 흙을 조금 보태줍니다. 흙을 보태는 이유는 흙에 있는 미생물이 발효 분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 미생물을 접종하는 경우입니다. 2주 정도 발효를 시키면 이 커피 향에서 고소한 흙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네. 완성된 겁니다. 이때 이제 작물이나
또는 이제 실험적으로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화분에다 이렇게 주면 화분에 자라는 화초들의 잎 색상이 진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그거 보면 아주 보람 있겠습니다. 네. 커피라면 뭐 요즘은 재료 구하기도 쉽고 간단한데 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나요? 가정에서 나오는 계란 껍데기로 만드는 뼈 튼튼 영양제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식초를 활용해서 액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칼슘 영양제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뼈를 튼튼하게 하듯이 식물에게 있어서도 세포벽을 단단하게 하는 영양제입니다. 잘 말린 달걀 껍데기를 잘 부순 다음에 식초에 넣어줍니다. 보글보글하고 기포가 올라오면 칼슘이 식초에 용출되어 이렇게 추출이 되는 건데요. 일주일 정도 지나 액체만 걸러내고 중요한 것은 희석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꼭 500배 정도 희석을 해서 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열매가 더 단단해지고요. 그다음에 곰팡이성 질병이 침투하는 세포벽을 단단하게 조여서 질병 예방 효과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사실 사용 안 하면 먹고 버리는 계란 껍질인데 이렇게 좋은 거름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또 있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좀 많이 먹는 거죠. 바나나 껍질을 활용하는 거름인데요. 그렇군요. 네.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요. 그리고 달콤한 결실을 만들어주는 거름입니다. 바로 칼륨 거름인데요. 보통 칼륨 거름 하면 제가 이제 제거름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바나나 껍질에도 이런 칼륨 거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바나나 껍질을 바싹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집니다. 말리면 이렇게 믹서에다 갈아서 가루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가루에 미생물을 접종하기 위해서 또 흙을 소량 섞어줍니다. 2주 정도 지나면 고소한 흙의 향이 나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참고로 이런 바나나 껍질 가루를 계란 껍데기와 함께 합쳐서 믹서에 갈아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아마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칼륨도 그리고 또 칼슘도 이렇게 공급하는 좋은 복합 영양제가 됩니다. 예. 본격적인 농사를 앞두고 가정에서 하나하나 연습해 보시고 이렇게 만들어 두면 소량이니까 조금씩 만들어서 쌓아놓으면 본격적인 농사철에 유용한 농사 자재가 됩니다. 예. 아이고 이런 방법을 택하면 커피 찌꺼기나 계란 껍질 그리고 바나나 껍질도 버릴 것이 없네요. 상당히 네. 중요한 영양소군요.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미처 답변을 못 드린 질문이 있었는데 한번 살펴보죠. 0239번 쓰시는 분인데요. 저는 올해 처음으로 땅을 조금 구입했습니다. 어떤 씨앗을 구입해야 될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2-3가지 씨앗을 구입했으면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네, 텃밭 초보자이신 경우에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보통 이제 초급에 맞는 그런 이제 작물들을 심어야 되는데 초급 작물로 가장 좋은 게 일단은 상추가 가장 아, 그래요? 병도 없고 예, 잘 자라니까요. 그다음에 이 열무 작물도 한 달 만에 키울 수 있으니까 한 달 만에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작물들을 추천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금치 정도 이렇게 상추, 시금치, 열무 이런 식으로 해서 엽채류 중심으로 일단은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일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과일 작물로는 이제 방울토마토 정도로 해서 이렇게 기르시면 좀 재미를 좀 보시면 이제 좀 중급, 고급 형태로 중급은 이제 고추라든지 뭐 이런 이제 어려운 작물이 되고요. 고급으로 가면 오이라든지 이런 넝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물로 이렇게 예. 점점 난이도를 높여서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분께서는 이제 뭐 멋있게 한번 작물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지금 막 많이 네. 있을 텐데 처음에는 초급부터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급으로 갈수록 더 키우기가 어려운 거죠. 네, 어렵고 병도 많고 해서 네. 들어가는 자재도 많고 관찰해야 될 것들도 많고 어려워집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중급 고급으로 이렇게 진입하시면 나중에 힘들어서 텃밭에 포기할 수 있겠군요. 네, 어려우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서 예. 너무 고급 과정으로 일찍 진입하지 마시고 초급부터 천천히
이렇게 연습해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추가 보니까 아주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뜯으면 바로 또 좀 있으면 자라고 네. 그리고 식사할 때 참 도움되니까 상추를 시작하시면 어떨까? 네.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말씀드립니다. 대신 심는 양을 좀 잘 조절하셔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심으면 안 됩니다. 상추를 텃밭 전체에다 심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수확해서 어디 줄 때도 없고. 너무 많아서 그렇군요. 네. 이거 확실히 텃밭도 초급부터 시작하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군요. 네. 그리고 자, 이번에는 3878번 쓰시는 분인데요. 텃밭 고추 심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중급인데요, 이분은. 네. 어떻습니까? 고추작물은 사실은 이제 보통 씨앗으로 파종할 때는 4월 경에 파종을 하고요. 4월 중순쯤에 이제 씨앗으로 직파를 하고 보통은 이제 모종을 구입해서 심죠. 네. 이제 모종 구입은 5월 초를 중부지방의 경우는 5월 초부터 이렇게 심기 시작합니다. 노지의 경우에요. 하우스는 더 일찍 심겠지만, 근데 적어도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이렇게 심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중부지방에도 5월 중순까지는 가야 되더라고요. 네, 그걸 감안하셔서 네. 일정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기가 안 맞으면 잘 안 자라는 겁니까? 감기가 걸려요. 작물들도 냉해를 네. 입어서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수확량도 안 나오고 굉장히 농부를 애태웁니다. 고추 자체도 좀 이렇게 예쁘고 맛있게 나오지 않겠군요. 그렇죠. 네. 예. 자, 다음 분인데요. 3806번 쓰시는 분입니다. 더덕씨는 어떻게 파종하나요? 어떻습니까? 네. 더덕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얕게 파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바람에 쉽게 날리는 그런 경우라서 흙으로 얕게 덮되 또 이렇게 약간 반그늘 조건을 하기 위해서 볏짚이라든지 이런 걸로 살짝 덮어주는 그런 어려운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3, 4월이나 또는 10월, 11월에 이렇게 파종을 해요. 네. 봄에는 3, 4월, 가을에는 10월에서 11월 이렇게 파종을 하는데요. 좀 그 물을 자주 줘서 싹이 나올 때까지는 물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싹 나는데 한 달이 걸려요. 오래 걸리는군요. 예, 파종하고 잊어먹어야 됩니다. 표시만 어디다 심었다는 거 표시만 해놓고 잊어먹어야지. 자주 들여다보면 정말 사람 마음 졸입니다. 이 텃밭도 사실 농사니까 이게 네. 이렇게 조바심 내면은 힘들겠군요. 네, 한 달 도라지도 보통 한 달 이상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좀 파종하고 나서 오래 걸리는 발화하는데 오래 걸리는 작물들은 정말 힘듭니다. 그렇군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보겠는데요. 7055번 쓰시는 분인데요. 텃밭을 민간 분양받으면 지자체의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될까요? 그리고 쪽파가 잎이 노란데 왜 그럴까요? 네, 일단 민간 분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양을 받는 분이잖아요. 신고나 허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텃밭을 한 300평 이상 이렇게 임대를 했다. 예. 임대를 해서 텃밭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제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지자체에 이제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농지원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를 하는데요. 근데 5평, 10평 이 정도로는 그럴 필요가 없고요. 네.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쪽파를 심었는데 잎이 노랗다는 얘기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3가지 정도인데요. 일단은 수분이 너무 과잉이거나 예. 부족할 경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름이 부족할 경우. 마지막으로는 이제 병해가 왔을 경우인데요. 뿌리 쪽에 이제 고자리팔이라고 해서 병해가 왔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면밀하게 보신 다음에 수분을 보충하든지 배수로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웃거름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한번 뿌리를 뽑아봐서 고자리파리가 유충이 이렇게 보이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해서 그에 맞는 이제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꼭 푸릇푸릇하게 잘 키우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화 연결이 된 분이 계신데요.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저 평택 살고 있고요. 네.
저 강동우라고 합니다. 아, 강동원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궁금한 반갑습니다.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아, 네, 저도 텃밭을 조금 하고 있는데, 그 주위 분들이 한약 찌꺼기를 거름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찌꺼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나, 아까 바나나 하시는 말씀 듣고 네네. 궁금증이 생겨서 문자 보냈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름 종류거든요. 한의원에 가서 저도 계속 얻어와서 이걸 네. 쓰는데요. 일단은 한약 찌꺼기를 바싹 말려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벌레들이 많이 꼬입니다. 네네. 그래서 펼쳐서 이렇게 바싹 말린 다음에 그걸 이제 작물 주변에 이렇게 멀칭하듯이 이렇게 덮어주시면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분해해서 거름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고운 배포에다 이렇게 싸서 양파망이라든지 이렇게 배포에 싸서 아니면 한약 찌꺼기 나올 때 나오는 부직포 봉지 있죠. 네. 그것째 물속에 담그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갈색으로 이렇게 영양분이 이렇게 용출되어 나오면 그걸 물비료로 이렇게 활용하면 좋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감사합니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 선생님 어떻게 혹시 궁금한 점 더 있으세요? 그 찌꺼기를 흙이랑 섞는다고 또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네, 흙으로 지금 덮어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거. 흙으로 덮어줄 네, 경우는 너무 과습해서 또 네네. 벌레들이 토양 벌레들이 이렇게 꼬일 수 있어서 오히려 네네. 겉에다가 마른 상태로 이렇게 덮어주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태백의 강동호 씨였습니다.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 또 궁금증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하나 더 알아보겠는데요. 9828번을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제철 과일 귤을 많이 먹는데 귤 껍질로 화분 거름을 만드는 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귤 많이 먹죠. 예. 네, 우리 귤 껍질은 거름으로 활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오히려 이제 우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잖아요. 이때도 귤 껍질은 따로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네.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이거 발효를 시키는데 귤 껍질은 산도가 너무 높습니다. 산성이라서 미생물들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에도 귤 껍질은 넣으면 안 되거든요. 발효가 안 되는군요. 네, 넣으면. 발효를 저해하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제 닭들을 키우는 이제 닭장 안에 넣어주면 닭들이 밟아서 네. 산미가 이제 중화될 때쯤 해서 이렇게 썩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활용하는 데에서 이렇게 빼시기 바랍니다. 귤 껍질도 될 것 같지만 가능하면 안 쓰시는 게 좋겠군요. 귤 껍질, 레몬 껍질, 레몬 껍질. 그다음에 산미가 강한 그런 시큼한 재료들. 과일 껍질 안 네네. 되는 거군요. 예, 묵은지 김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네네. 예, 너무 산미가 강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묵은지 김치도 음식물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게 네. 그게 마찬가지군요. 미생물을 죽이는 거군요. 네. 참고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질문 또 답변해 주셨는데요.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못 해드린 질문이 있으면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텃밭 가이드 시간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틴을 설계하는 마케팅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는데요.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사실 늘 결과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요즘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말도 자주 나온다고 하는데 잠깐의 유행이 아니고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흐름에서 나온 변화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흐름이 결과를 포기하자거나 아니면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결과에만 집착하던 방식에 대한 피로감에서 나온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Z세대를 중심으로 성과 자체보다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누가 더 잘했느냐보다 누가 얼마나 꾸준히 했는지, 그리고 중간에 있을 법한 어려운 고비는 어떻게 버텼는지를 더 멋있게 여기고 있는 건데요. 이제 실제로 Z세대 사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크리에이터들 중 한 명도 배가 얼마나 앞으로 나갔느냐보다 노를 젓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 같은 말들로 이제 공감대를 사고 있고요. 그래서 천재 서사보다는 노력형 서사에 더 공감하는 시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변화가 콘텐츠에서도 바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예전에 운동 콘텐츠를 SNS에 올린다라고 하면 바디 프로필을 많이 올렸잖아요. 한동안 정말 많이 올리더라고요. 네, 바로 결과 사진을 중심으로 올렸는데요. 요즘은 이런 것보다는 매일매일 올리는 운동 일지나 다이어트 기록처럼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콘텐츠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완성본이 아니라 진행 중인 상태를 올리고 네. 이제 서로 응원하면서 같이 가는 문화를 만들고 아유, 있었거든요. 좋아요. 아주 듣기 좋습니다. 예. 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이름으로 인해서 성공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실패하면 좌절하고 끝이었는데 지금은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큰 목표 하나를 세우는 것보다 작은 목표를 쪼개서 달성하는 마이크로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네, 아마 새해 다짐을 이제 세우시는 분들도 너무 큰 1년치 목표보다는 작은 목표들을 세워가면서 이제 도전하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사회 전반으로 확장돼서 기업들도 결과만 멋있게 보여주기보다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재료를 선정한 과정, 이렇게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충실하지 않으면 보여주기식 결과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이제 모두가 체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한국 사회 참 어울리는 가치 같아요. 네. 결과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좀 속상한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참 좋은 방향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소비자와 기업 모두 과정 자체에 이제 가치를 두면서 광고에서도 멋있는 결과 장면만 이렇게 나오는 게 네. 아니고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 스웨덴 스포츠웨어 브랜드 C사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러너의 10주간 변화를 이제 신문 광고로 게재한 캠페인입니다. 이제 보통 스포츠 광고라고 하면 역시 멋있는 선수들의 완성된 몸, 멋진 몸으로 나오죠. 네, 또 좋은 기록, 맞아요. 예. 네, 성취의 순간들을 보여주는데, 이 캠페인에서는 한 명의 초보 러너를 모델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분에게 10주 동안 꾸준히 달리게 하고요. 네. 첫 번째 광고에는 러닝을 막 시작한 상태의 사진과 심박수, 그리고 달리기 페이스, 이런 기본적인 기록을 담았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 주에도 같은 러너가 똑같은 구도로 등장을 해서 예. 이제 보통의 신문 광고라고 하면은 똑같은 이미지가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눈에 띄는 변화가 없지 않나 싶었는데 보니까 심박수는 조금씩 내려가고 달리기 페이스가 서서히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주 뒤에 달라진 모습을 한 번에 보여준 게 아니라 딱 한 주씩 분량의 변화만 보여주면서 처음에는 힘들어하던 러너가 점점 더 웃으면서 달리는 모습까지 내 야. 표정의 변화를 담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기적인 러닝이 신체적 또 정신적 건강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지가 신문 광고를 통해서 증명된 건데요. 이 루틴이 쌓이는 속도를 콘텐츠에 있는 그대로 담아서 이제 매주 새로운 지면이 공개되는 시리즈 형태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도 다음 주에는 얼마나 달라질까를 자연스럽게 기다리면서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신문 광고를 더 이제 기대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이미지를 반복하던 기존 인쇄 광고의 문법도 깨고 시간의 흐름을 담아낸 사례인데요. 이제 보통 스포츠 브랜드라고 하면 신발 혹은 스포츠웨어의 기능이나 기술력을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이 과정을 같이 겪어보면 당신도 변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이걸 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저 정도 변하면 나도 도전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만든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과정이 쌓여서 만들어진 이 결과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광고가 마음에 더 와닿는 것 같고 방송 마치고 저 이거 보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너무 궁금한데요? 광고를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제가 끝나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운동을 유도하는 마케팅이 다양한 업계에서 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는 이제 운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앱이나 프로그램들이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하루 10,000보 걸으면 100원 정도의 캐시를 주는 보상형 운동 앱 떠오르는 알고 거 있습니다. 네, 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나 걷기 같은 유산소 활동을 추적해서 사용자에게는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제 실제 현금처럼 인출하거나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방식이 일반적인데요. 이제 여러 브랜드들이 보상을 제공하는 데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해외에서도 이런 운동 프로그램 보상 리워드가 유행입니다. 그래서 걸음수를 리워드로 전환하는 이 보상 구조를 통해서 뭐 무료 음료권이나 할인 티켓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용 같은 활동을 포인트로 인정해서 이 포인트를 쌓아서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사회적 보상으로 연결하는 사례들도 많다고 해요. 네. 또 두 번째로 보험사나 이제 헬스케어 업체들의 건강관리 리워드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스마트워치 같은 활동을 추적하는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정해진 활동량을 채워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아, 그래요? 네, 서비스가 늘어나고 좋은데요? 있다고 해서 저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실제 고객들의 이 행동 데이터 추적을 통해서 건강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질병률에 대한 연구도 늘어나고 이런 전체적인 건강보험 비용을 낮추는 사회적 가치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회사 단위로 운동을 챌린지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걷기 챌린지나 뭐 도전 과제를 도입해서 직원들이 매일 일정 걸음수를 달성할 때마다 포인트나 상품권 이런 리워드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조직적으로 건강한 습관 형성을 만들게 하다 보니까 팀 단위로도 참여 또 유대감까지 생긴다고 하고요. 이래서 이 운동 결과로 인해서 이제 구체적인 보상이나 혜택을 제공해서 이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도 이미 걷기만 해도 포인트가 쌓이는 앱들이 일상화됐는데 최근 은행에서는 많이 걸으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까지 내놓았다고 하거든요. 이거 네. 너무 보상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움직이면 혜택이 따라오는 구조를 여러 업계에서 적용하고 있으니까 운동을 특별한 결심으로 만들지 마시고 이 작은 보상 또 목표를 붙여서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저희 KBS 좀 이거 합시다 이거 운동 챌린지나 보상 좀 있으면 서로 열심히 좀 계단도 오르내리고 그럴 것 같아요. 보상을 얻고 싶어서 운동을 하게 만드는 구조 참 많아졌는데 그런데 이제는 운동 루틴이 아니고 수면 루틴으로도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브랜드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특히 수면 시장이 빠르게 소비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의 평균 수면 시간은 뭐 아시다시피 하루 6시간 58분, OECD 최하위권 수준이거든요. 예. 이렇게 충분히 자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짧게 자더라도 잘 자는 루틴을 만들자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고요. 또 수면이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과도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열심히 살자, 빨리빨리 살자 하면서 충분히 자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랐는데 이제는 수면 역시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제 가장 먼저 유통업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숙면 아이템이라고 하면 수면 안대나 아로마 향 제품 정도를 출시했으면 이제는 숙면에 도움을 주는 멜라토닌, 테아닌과 같은 기능성 성분이 들어간 젤리, 영양제, 음료, 샷 형태의 제품까지 각종 제품들이 잠들기 전 루틴에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 흐름을 패션업계에서도 놓치지 않고 들어가서 네. 이제 잠옷, 그리고 홈웨어를 숙면을 위한 아이템으로 계속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브랜드들의 파자마 매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이제 캐릭터 협업을 한 파자마까지 등장을 해서 가족들을 위한 패밀리룩까지 나오고 있다고 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텔 업계의 움직임도 눈에 띄는데요.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는 아예 숙면을 돕는 릴렉싱 나이트라는 숙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제 고객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정규 프로그램으로 확장이 됐다고 해요. 네. 이제 호텔에서 잘 자는 법을 경험한 다음에 이때 경험했던 침구류를 집으로 들여오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아, 수요를 그래요? 캐치해서 네, 침구 브랜드와 제품의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이제 숙박업 이외의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면 역시 관리해야 하고 설계할 수 있는 루틴으로 보면서 이런 수면 마케팅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잘 자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휴대전화가 있어서 네. 잠을 안 자시 못 잔다기보다 안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정말 그거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면까지 루틴의 영역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모닝 루틴을 즐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와도 자연스럽게 좀 이어지는데요. 네, 잘 자고 일어나면 이제 아침 루틴도 중요하겠죠. 이제 예전에 또 미라클 모닝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면서 네. 자기 개발을 하는 갓생 살기 열풍이 조금은 지나갔습니다. 대신에 요즘은 모닝 힙이라는 말이 등장했다고 저도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뭐 아침에 어학 공부하고 혼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아침이 아니라 아침부터 여럿이 모여서 즐기는 친목 또 취미 중심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에 대해 알아보는 명상의 시간도 다 같이 하고 조식 모임, 러닝, 그리고 취미 활동까지 아침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관련된 행사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음식 만들기나 음식 테이스팅까지 보통은 저녁이나 주말에 하던 취미 활동을 아침에 즐기는 모임들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싫고 혼자 어떻게든 버티는 시간이 되는데 그랬었죠 보통. 네, 함께 보내면서 즐기는 시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가 예전처럼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좀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하루를 잘 시작하기 위한 바이오리듬 그리고 루틴을 만들겠다는 가벼운 목적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기업들도 모닝 루틴에 참여하는 것처럼 요즘은 이벤트 시간 자체를 아침으로 옮기는 사례도 있는데 이제 브랜드들이 소비자가 무엇을 구입할지보다 어떤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정확합니다. 브랜드들도 행사를 할 때는 보통 점심시간 즈음에 이제 열기 시작했어요. 그랬었어요. 근데 이런 시간을 아침으로 옮기려는 시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건강한 취미나 웰니스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긴 한데요. 최근에 한 맥주 브랜드에서 비알콜 맥주를 출시하면서 런칭 행사와 콘서트를 아침에 열어서 화제입니다. 보통 콘서트라고 하면 밤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네. 정반대에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이른 아침에 이야. 열었거든요. 네. 근데 행사 자체는 뭐 여느 콘서트와 다르지 않았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었어요. 이제 후기를 보면 아침에 콘서트를 보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니까 하루가 훨씬 길게 느껴진다. 또 같은 공연이고 시간만 바뀌었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경험처럼 느껴졌다는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이 브랜드 덕분에 오늘 하루가 내가 잘 시작한 날로 기억됐다라는 긍정적인 후기들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의지를 짜내는 대신에 이제 아침에라도 가고 싶은 또 하고 싶은 경험을 목적으로 두니까 행동이 자연스럽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공연을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새롭게 만들어 본 느낌을 받게 됐다고 해요. 그렇겠네요. 네, 오늘 소개해드렸던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이제 기업이나 브랜드는 소비자의 구매 순간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과 루틴, 하루 시간 전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운동하는 시간이나 잠들기 전의 습관, 또 아침을 여는 방식까지 이 소비자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는 브랜드가 점점 더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루틴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는 방향으로 마케팅을 진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소비자의 하루를 잘 들여다보면서 또 다른 힌트를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잘 주무시고 그리고 운동하셔서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문자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텃밭 관련해서 2179번 쓰시는 분이 터널 지나느라 듣지 못했어요. 달걀 껍질 거름 만드는 법 다시 좀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 1월 27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늘자 방송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영재 원장님의 농사정보 유용합니다. 최고입니다. 콩으로 이런 내용을 보내주신 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추위가 길어지면서 몸이 요즘 지치기 쉬운데 춥다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몸도 마음도 잘 풀어주시고요.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